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찾아서 떠나는 지식 여행. 저는 여러분들께 지식을 배달해드리는 퀵 서비스 기사 이프로고요. 언제 네. 그런 걸 준비했습니까? 네, 저의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의 왼쪽에는 저의 조수입니다. 네, 네. 안승찬 기자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 언더스탠딩. 네.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워낙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다들 영악하고 빠릿빠릿하셔서 이 자식들 또 책 광고 팔아 먹으려고 그렇지. 그러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안 들어오고 모르겠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뭐 나중에 더 배고파지면 팔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좋은 책인데 나온 지 오래돼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사장된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이렇게 잘 풀어주는 분은 없다. 보배와 같은 분. 분.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때도 책을 읽으신다고.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진 예. 않습니다. 30년 동안 책을 네. 책만 읽어오신. 네. 책도사. 조금 전까지 큐 들어가기 전까지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와. 예. 오늘 준비하신 책은 대구. 네, 맞습니다. 대구? 부산 위의 대구? 부산 위의 대구.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대구가 먹는 생선 대구를 생선 말씀드립니다. 대구? 네. 그냥 책 제목이 그냥 책 대구예요? 제목이 책 제목이 그냥 대구입니다. 부제도 없어요? 뭐 부제도 없고 그냥 대구? 부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네. 그냥 대구 이게 어. 딱 강렬하게 박혔던 것 같아요. 이건 소설은 아니고 대구에 관한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책입니까? 예, 대구가 주인공이 된 1000년짜리 역사를 담은 책인데, 네. 그러니까 대구라는 생선과 관련된 1000년의 역사를 담은 문명사 책이라고 할 그런 책입니다. 대구와 인간의 교감을 예. 담은 역사. 대구와 인간의 천년간의 역사.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석유와 인간사, 네. 뭐 목화와 인간사 이런 건 익숙하잖아요. 뭐 향료 역사 이런 거. 근데 그것 중에 우리가 뭐 향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이런 건 익숙한데 네. 우리가 대구라는 거는 사실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로 역사란 게 의미가 있나 하실 수가 있는데 무슨 대구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가요? 일개 대구, 생선에 불과한 대구하고 무슨 인류의 역사까지 생선 중에서도 그냥 원 오브 댐 생선. 그렇죠. 그냥 익숙한 생선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대구가 뭔지 지금 검색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분이 안고 계시는 게 이게 대서양 쪽에서 잡힌 대구예요. 원래 저렇게 커요? 원래는 이 역사에 나오는 거는 1000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1000년 전에는 1.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훨씬 컸다. 네, 와. 이거보다 컸죠. 지금 이게 한 참치네, 1m 돼 참치.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왜 작아졌어요 요즘엔? 이제 이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워낙 많이 잡고 하다 보니까 큰 어종들은 많이 잡히고 작아진 어종들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요. 예. 큰 종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작은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된 거고. 크면 자꾸 잡히니까 예. 나름 진화해서 작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요즘 보통 50cm 내외, 30cm 요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방금 보여드린 그런 물고기인데 여전히 많이 잡히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인류사를 한번 바꿨던 물고기의 얘기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요? 네. 이거는 어떤 분이 쓴 책입니까? 이 책이 1997년에 나온 책인데 네. 마크 쿨란스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97년이요? 예. 꽤 오래된 꽤 오래된 책입니다. 책이네요. 그래서 98년에도 한국에 번역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이걸 쓴 분이 어부이기도 하고 항만 노동자이기도 하고 요리사이기도 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전문적으로 책을 쓰시는 분인데 어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논픽션을 쓰는 작가분들이 계신데 네. 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인 거죠. 이분이 97년에 이걸 썼는데 당시에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한국에도 이미 소개가 된 책인데 예. 이게 아쉽게도 국내에서 이제 아는 분들만 아는 책으로 아름아름 있었고 재밌는 건 2014년에 다시 출판이 됐어요. 예. 근데 보통 이런 책들은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은 좋은 책들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팔아야 되는 책인데 왜 안 팔릴까 하는 책이었던 거죠. 또 망했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몇 부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을 계속 대구라고 달아서 냈어요?
그냥 대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안 되지. 아니지. 그 대구 무슨 대구인지를 어떻게 알아? 지방 대구. 이게 영어 제목도 그냥 COD거든요. 네. 그러니까 COD가 그냥 대구예요. 영어로도. 예. 근데 좀 제목 자체가 음. 그냥 이거 뭐야 물고기 책을 내가 왜 읽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빛을 못 본 책인데 사실 음. 엄청 재미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책이라 가지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죠 그러면. 아직 절판은 안 됐죠? 절판 안 됐습니다. 예. 그래. 17권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출판사에. 네. 혹시 굳이 사시려면 빨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긴 하다. 네. 네. 대구. 음. 예.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그럼? 자, 그럼 대구의 대구와 인간의 역사.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네. 그 우리가 아메리카를 유럽인이 이제 발견을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제 유럽인 기준에서 콜럼버스. 누가 발견했다고 생각?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알고 발견했죠. 있죠.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분이 이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네. 자기 이름 거기다 붙였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미 그것보다 500년 전에 아메리카에 도착한 유럽인이 있다고 해요. 엥? 그게 누구냐면 바이킹 중에 레이프 에이릭손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이킹이 북유럽에 살잖아요. 예. 그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 예. 근데 북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아이슬란드라는 데로 넘어갔어요. 음. 근데 아이슬란드에서 이분의 아버지가 그린란드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네.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일부러 새로운 이주자를 받아들이려고 예. 이름을 일부러 그린이라 붙였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 네. 추운데. 예. 음. 근데 그분의 그린란드를 발견한 분의 아드님이 캐나다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우린 콜럼버스로 배웠냐 할 수 있는데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역사책에 남은 게 아니라 이쪽 바이킹에 있는 그 구전되는 이런 노래 아. 그분이 뭐 바위의 땅에 갔었다 나무의 땅에 갔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다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캐나다인데? 캐나다잖아. 왜냐면은 그린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캐나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는 바이킹 이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한동안 돌았다가 결정적인 캐나다 쪽에서 그 시기쯤에 돼 보이는 캐나다 그 바이킹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바이킹 도끼 같은 거잖아. 이게 왜 있지? 이제 연대 측정돼 보니까 1000년쯤 900년대. 그래서 지금은 985년에 이분이 이미 갔다. 이게 이제 거의 뭐 크게 부인받지 않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예. 그러면 얘 궁금한 게 바이킹을 왜 갔어요? 그쵸. 예. 사실 그 아메리카를 간 콜럼버스에 간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인도 줄 알고 간 거죠. 그쵸. 인도에서 하러. 향료 사오려고. 네. 근데 바이킹은 도대체 왜 갔지? 저는 이 생각이 맨 처음 들더라고요. 아들이 갔다고 했나요 아까? 네. 아빠가 뭐 자꾸 괴롭힌 거지. 넌 가출한 거야? 하라는 가출? 일은 안 하고 왜 뭐. 가출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 30명이 넘는 사람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바이킹은 뭐 워낙 항해를 좋아하고 모험하는 민족이니까 네. 거기 약탈할 게 있나 해서 그냥 찾아갔다. 뭐 모험하러 갔나 싶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항해라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또 그 추운 북극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거니까 예.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설명이 된 게 이 대구입니다. 이 대구가 왜 그러냐면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대구요? 네. 이 대구가 주로 한류성 어종이라 그래서 추운 바다에 사는 물고기거든요. 네. 예. 근데 차가운 물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 앞에 북해 바다에 많아요. 대구가 그쪽에 예. 어장이 크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슬란드 주변도 아주 큰 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그린란드 쪽 앞바다도 어장이 커요. 그런데 진짜 큰 어장은 어디냐면 캐나다 앞바다에 있습니다. 대구 잡으러 갔다가 캐나다까지 간 거다. 대구 잡으러. 이게 마치 실크로드처럼 대구의 길, 그러니까 피시로드 제가 붙이는 이름인데 그냥 네. 피시로드가 있었던 거죠. 대구 잡으러 여기 갔다가 이 옆에 가니까 더 많이 잡히네. 그쵸. 여기 가니까 더 잡히네. 네. 이런 식으로 따라갔다. 우리가 항해 기술은 충분한데 못 갈 거 없으니까 어. 여기에 김 씨가 잡고 있는데 그럼 나 더 멀리가 잡을 거야. 더 멀리가 잡을 거야 하다 보면은 기항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넓어지고 그게 정말 큰 어장인 캐나다까지 펼쳐졌다. 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바이킹들이 사실 이 대구가 야 근데 그 생선 잡아서 돈이 되냐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대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다가 물반 고기반이었다고 해요. 대구 어장은. 대구가 많이 난 곳은 대구반 바닷물반. 네. 그리고 대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m 막 이런 데다가 크지. 큰 데다가 이 대구가 큰 대자 입 구자잖아요. 예. 얘가 어떻게 사냥을 하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입 안에 들어온 거 다 먹는
입을 벌리고 다니는구나. 예. 고래네 고래 예. 사실상. 그냥 작은 고래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잡기도 매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낚시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쉽게 잡히니까. 그냥 입 벌리고 돌아다니니까 네. 그냥 걸리면 잡히는 거구나. 그쵸. 그냥 걸리면. 예, 그냥 손낚시로 그냥 집어 넣으면 탁탁 올라오는 수준이 되니까 대구가. 지금도 낚시꾼들이 이거는 별로 재미없어서 잘 안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네. 잡기도 쉽고 크기 크고 음식도 이게 굉장히 뽀얀 살이 굉장히 맛있다고 유명하거든요. 네. 대구탕 이런 거 대구 드셔보고 맛있죠. 싶어요. 네. 대구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넣으면 잡히는 데다가 이게 또 굉장히 그때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이잖아요. 고기가 없으면 대신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아이들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캐나다까지 갔다. 벌써 이 대구라는 걸 따라서 그 유럽과 신대륙이 이어진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대구 가까운 데서 그냥 나는 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대구를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죠. 잡잖아요. 그 대구탕들 많이 예. 드셔보시잖아요. 오늘 한국에서 점심에 저희 대구탕. 대구탕 드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명태가 사실 익숙한데 네. 이제 원래 동해바다 명태잡이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거의 한국산 명태는 거의 없다고 보고 러시아산을 쓰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명태랑 비슷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명태 사촌쯤 됩니다. 대구가. 네, 음. 같은 목 같은 데 속해 있는데 음. 종이 다릅니다. 좀 달라요. 네, 한국 명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명태는 태평양 대구고 오늘의 주인공은 대서양 대구거든요. 태평양에서 돌아다니는 대구가 명태예요. 우리나라로 오면. 예. 아니야, 대구랑 명태는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종이는 다릅니다. 아예 종이 다른 아이기 다르지. 때문에 네. 그래서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대구랑 명태랑 다르니까 먼 사촌 같은 거죠. 네. 가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맛있는 데다가 이게 유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킹들이 다 선원들이잖아요. 예. 근데 선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배고플 수 있는데 네. 보관하는 음식이 항상 중요한 건데 지금은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언제든 꺼내 먹으면 되지만 예.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당시 중세 사람들 항상 고민이 보관하는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냉장고도 없지, 소금도 없지. 그쵸. 근데 절여서 염장은 했습니다. 음. 근데 이 대구가 아주 재밌는 게 살이 뽀얗고 크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방의 0.3%라 그래요. 나갔네 나. 단백질 덩어리. 그러면은 우리도 왜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사람들 예. 그 지방 없는 사람들 몸만 그 근육만 땡땡하잖아요. 치킨 먹죠. 그래서 치킨. 그게 다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냥 단백질 덩어리인 생선인 거예요. 대구가. 네. 그래서 이거를 말려버리면은 거의 몽둥이로 쓸 정도 선상에서 딱딱해지고. 몽둥이가 쓸 정도니까 지방이 없어서. 지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없으면 좋은 점이 지방이 있으면 거기서 곰팡이가 피고 상할 수가 있는데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려놓으면 건빵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구가. 네. 보관에 굉장히 유리한 생선이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말 된다. 대구포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드네, 네. 말드네. 고등어포는 없잖아요. 그러네. 이게 기름진 생선들은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블링 엄청 잘 들어가 있는 한우 고기 같은 것도 금방 숙성되잖아요. 그게 기름이 이렇게 녹고 거기서 그 풍미가 나오는 건데. 그래. 그래서 육포는 항상 그 지방 없는 걸로만 하고. 그쵸. 명태포, 대구포가 그래서 있구나. 그렇죠. 이게 바다 위에 육포 역할을 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왕창 잡아가지고 이거를 다 건조시켜 놓으면은 팔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오래오래 보관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에 청어가 있는데 네. 청어는 굉장히 기름지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래는 청어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다 생물들은 청어를 좋아해요. 맛있으니까. 네. 걔네들도 기름- 지방이 좋죠. 우리로 치면 삼겹살이지.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앞다리살, 전지 같은 거예요. 대구는. 그러니까 그 바닷속 생물들은 대구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인간은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 우리가 마치 지금 프로틴 가루 사 먹듯이 그래서 굉장히 상업성이 있었다. 많이 사 먹었다. 상업성이 있는 생선이었다. 네. 보관 기술이 떨어질 때는 특히 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친구들은 부셔 먹고 스프에 넣어 먹고. 그러니까 잡기도 쉽고 크고 네. 단백질 덩어리라서 보관도 오래되고 그렇습니다. 상업적으로 괜찮은 생선이었다. 예. 대구가 많이 이용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그냥 마차에 실어서 내륙까지도 팔 수 있으니까 예. 그 시절에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반도체 같은 거였죠. 바이킹에게는 반도체 같은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생선 중에도 북엇국은 있는데 네. 고등어국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네. 그렇다니까? 왜 북엇국이 있겠어요? 고등어 찌개는 있는데. 북어를 많이 말려놓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북어로 뭐라고 하다가 북어 포도하고 북어국도 끓이고 하는 거지. 그렇죠. 고등어는 그냥 잡아서 먹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네. 고등어국 없는 거고 고등어포 네. 없는 거고. 보관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게 사실상 주식 같은 거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아. 옛날 그 유럽 사람들도 대구를 많이 먹었구나. 예, 이게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게 문화적 요인이 있는데 예. 그 중세 시대에는 유럽인들은 다 카톨릭 교도들이잖아요. 예. 근데 가톨릭에는 굉장히 금식하는 옛날엔 더 지금보다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니까 금식 기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보통 금요일은 그게 이제 그 예수가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날 보통 금요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야 금요일은 일단 다 금식이야. 그럼 일주일 중 벌써 하루가 금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기념일들이 쭉 있는데 이걸 다 세면 거의 1년의 절반이 금식일이었던 거예요. 아 이때는 누구를 기려서 금식, 이날은 누구를 생각하며 금식. 그쵸. 근데 뭐 그게 진짜 그냥 제사만 지내면 안 됐을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사 지내는 날이 우리 많이 날 먹는 날인데 먹는데 왜 기념하는 날 굶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뼈에 사무치라고. 근데 사람이 1년에 반을 굶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다 이제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데 그때 해석이 뭐였냐면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된다였어요. 차가운 음식? 네.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차가운지가 굉장히 쟁점이죠. 되게 얄궂다. 뭐야? 안 먹으려면 안 먹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밥 그러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찬밥 좀 먹었어. 뭐 그렇게 가볍게 먹고 봐주잖아요. 아 이건 제대로 먹은 게 아니다. 네네. 아 근데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대구는 물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건 차가운 음식이다. 당시 유권 해석을 해석이 한 그렇게 거예요. 됐다. 유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야? 말도 안 돼. 대구탕 끓이면 따뜻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육상 고기들은 네. 누가 봐도 빨간 고기 뭐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이러니까 아. 돼지고기, 소고기는 그런 거 당연히 안 되는 안 거죠. 되는데 대구 정도야 뭐 그냥 아유 그게 고기야. 야채도 뭐 차가운데 야채 먹어도 되겠네. 소가 야채 먹고 그렇게 살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게 하다 보니까 1년에 반을 굶어야 되는데 예. 차가운 음식 대구는 봐준다. 대구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구 먹는 날 이렇게 생선 먹는 날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금식일 날은 대구 먹는 거니까. 금식이라는 대구를 아. 먹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도 많고 수요도 많고 와. 하다 보니까 대구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뭐 그러네. 무슨 날 팥죽 먹듯이 동짓날 팥죽 이렇게 하듯이 금식 날은 대구탕 뭐 이렇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뭐 피시앤칩스 뭐 이런 거네. 네. 어? 대구가 아. 제가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을 가서 살 때 거기도 라마단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해진 다음에 먹어도 되거든요. 네. 그 야식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었어요. 밤에 예. 근데 그것처럼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문화가 유럽은 대구를 먹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었다. 네. 그런 대구를 그런데 네. 추운 바다에서만 잡히면 네. 추운 바다는 어디야? 그 노르웨이, 스웨덴, 뭐 캐나다 앞바다 그렇죠. 그린란드, 뭐 이런 아이슬란드 이런 동네에서만 잡혔을 거잖아요. 네. 그걸 잡으러 바이킹이 갔다. 바이까지. 바이킹의 수익 모델이었구나 그게. 바이킹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킹 하면은 도대체 뭐 먹고 살았지? 뭐 맨날 그 해적질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그 동네를 굳이 왜 가 해적 많은데. 그쵸. 어. 그리고 바이킹들도 사실 다 가장이고 가정이 예. 있는 사람들인데 예. 굳이 해적질 맨날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고 싶을 테니까 이게 이제 주력 산업이었는데 이제 소문이 나겠죠. 야, 그렇지. 이거 너무 좋은 산업이다. 쟤네 가서 대구로 왕창 잡아온다. 네. 그리고 그냥 배에 그냥 가득가득 실어오는데 그게 뭐 날개 돋친데 팔리니까. 근데 다들 유럽인들이 이제 좀 알기 시작합니다. 천년 아, 이제 한 10세기가 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10세기. 바이킹들의 독점 사업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쵸. 아. 그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얘네 어디서 잡아오는 걸까? 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경쟁자가 사람들이. 슬슬 나타나죠. 그 동네에 사는 어부가 잡아야 되니까 그 동네 어부는 다 바이킹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딘가로 가는 건 아니까 찬바다로 간 뭔가 있다. 그래서 경쟁자가 등장하는데 그림 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면은 위에 이제 하얀 노란색이 바이킹들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시 로드예요.
흰색 아이슬란드 지나가지고 캐나다 여기 왼쪽이 뭐예요? 왼쪽이 이제 캐나다 해안입니다. 캐나다 해안이고. 네. 저기 하얀 대륙이 그린란드죠, 북극.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노르웨이에 제가 표시한 쪽에 이제 여기 큰 어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산을 하고 이걸 이제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런 데 파는 거였는데 아. 이 길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도전한 게 누구냐면 바스크족이라는 곳인데요. 바스크족? 이 빨간 색깔 표시한 걸 보면은 스페인 위쪽에 보면은 지금도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유럽에 텐데. 아니 뉴욕에 있잖아요. 구겐하임 미술관. 그게 뉴욕에도 있고 진짜 유명한 거 빌바오라는 곳에 구겐하임 미술관 엄청 특이하게 생긴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빌바오라는 곳이 이 바스크족의 아주 그냥 중심지인데 바스크족이 유럽의 소수민족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 족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 네. 근데 갑자기 그냥 그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딱 모여 사는 조그마한 민족이 있거든요. 네. 저기 무슨 스페인 쪽인가요? 그럼 스페인. 예, 스페인 스페인과 북쪽. 프랑스 국경쯤 되는 것 예, 같은데. 그 국경 쪽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서 먹고 살 게 없고 뭐 바닷가고 하니까 야 그럼 우리도 대서양으로 나가자. 우리도 쟤네 보니까 어디 신사생선 예. 많이 잡아오더라. 그쵸. 그리고 또 이분들의 장점이 굉장히 유통망이 발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럽의 상권을 잘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통을 잘한 거죠. 이분들이 이때 1000년 이때쯤에는 맨날 먼바다로 가서 이분들도 잡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쪽 캐나다 앞바다 가는 것도 쉽네요, 보니까 지도 보니까. 직선으로 그냥 쭉 가면 되네. 오히려 바이킹 항로보다 더 직선이네. 이게 한 400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먼 바다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를 한 15세기쯤에 가니까 네. 그때쯤 기술이 됐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아는 어부들은 다 왔다 갔다 하던 다 동네.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스크드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바이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콜럼버스를 첫 발견자로 아느냐 하면 이게 쉽게 말해 영업 기밀이었던 거예요. 아, 바스크족이 가서 대구 잡아오는데 거기가 캐나다인데 네. 우리 어디까지 갔는지 말 안 해. 네. 몰라. 하여튼 가서 잡아왔어. 뭘 물어 한 잔에. 아니 이거 약간 너무 이게 과장된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책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도 왜 유럽에서 콜럼버스 옛날 배울 때 네. 콜럼버스가 대단했던 이유는 당시 교회는 뭐 지구 끝으로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했는데 맞아요. 용기를 내서 갔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았거든요. 뭐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그러니까 인류가 절대 그렇게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구가 둥글고 저 먼 바다가 있고 이런 건 알았는데 네. 하나의 설이 저 먼 바다에 자꾸 못 나가게 한다는 이런 게 어업하는 사람들이 퍼트린다는 거예요. 먼 바다에 뭐 괴물이 안 나오면 아. 장사가 안 되니까. 예, 뭐 괴물이 왜냐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SNS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바다를 나가본 사람들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애들이 밤에 자꾸 외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야. 기를 때는 야 해지고 나면 망태 할아버지가 돌아다녀. 그렇지. 나오면 안 돼. 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아무도 못 나오게 해야지. 이거 나와서 이게 좋은 거 알면 큰일 그쵸. 나 하고 막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군요. 일종의. 그리고 그게 어업하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아도 예. 사실 바다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바다 나가는 건 굉장히 육지 사람들한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나가려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려는 사람들만 그냥 아름아름 저 먼 바다 있다 하지만 그러고는 이제 근데 너나 나나 갑자기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야 나도 돈 벌어보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쉬쉬하거나 영업 기밀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콜럼버스가 영업 기밀을 깨트린 애네. 일종의. 뭐 모르고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얘기가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네. 바스크족은 이제 그런 미스테리를 쭉 지켰잖아요. 예. 그런데 얘네만 갈 수는 없죠. 저 프랑스 서부 해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소문이 나니까 바다 막 나가면 막 이만큼 잡아오는데 그쵸. 뭐 말은 안 하고 이 자식들. 벼락부자 되는데 그리고 이게 더 미스테리한 점이 뭐냐면 대구는 말려서 그러니까 어느 생선이나 말려야지 안 상하고 가져오잖아요. 갖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근데 대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더미처럼 잡히고 말려서 오는데 아 말려서 갖고 와요? 예. 배에서? 그렇습니다. 잡아와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럼 왜냐면- 어디서 말려서 왔다는 뜻이네. 그쵸. 어디서 말려? 배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세의 미스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배가 지금처럼 무슨 몇만 톤짜리 바지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산더미 같은 걸 말리려면 소금도 있어야 되고 어딘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럼 배 위는 아닌데 말려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 바다 건너에 뭔가 있다. 배에서 잡아서 어디 어딘가 가서 말리는 곳이 따로 있네. 따로 있다. 그쵸?
비밀의 공장이 있다고 그쵸, 생각하는 그런 거지. 미스테리는 있는 건데 여기서 힌트가 됐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레이프 에릭손이라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갔다 온 얘기에 구전이 됐는데 갔다 온 것처럼 바위가 평평한 땅을 다녀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위가 평평한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캐나다 이제 북동부 해안이 뉴펀들랜드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위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황량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마 바위의 땅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여기가 대구 덕장이었던 거죠. 대구를 잡아서 그 바다에서 대구를 잡아가지고 바이킹들이 바위에다 네. 말려. 캐나다로 가. 네, 그래서 거기 바위에서 말려서 말려서. 그래서 가공해서 가져간다. 그렇죠. 그걸 싹 수거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바다에서 한 달 넘게 항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생선 상태로 가져오면은 다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진짜 그러면 캐나다 근처 해안에서 그날 잡아서 그날 말리고 다시 다음 날 나가서 또 말리고 해서 다 차면 얘야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가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게가 확 줄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랬겠네. 그럼 돌밖에 없고 아우 여기는 뭐 이거 아니면 쓸 데도 없어. 네. 그러면서 그냥 거기는 비밀 창고처럼 썼다. 그렇죠. 공장처럼 썼다. 그래서 그게 구전 중에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평평한 바위의 땅이 그 땅을 말하는 걸 것이다. 추정이 되는 그렇게 겁니다. 해석이 네.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크도 어딘가 갔다 와서 말렸기 때문에 충분히 캐나다 어장도 가고 캐나다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영업 기밀이다 보니까 기록을 안 남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 도착자가 된 겁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네. 야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은 대구가 만든 대륙이네. 사실상. 그렇죠. 애초에 거길 간 이유 자체가 예. 대구 때문에 간 곳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냥 어장이었던 거죠. 거기는. 그러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거기 매번 들나들던 어부들은 코웃음을 쳤겠네. 저 바보. 야, 쟤 지금 알았대. 막 이러면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뭐 이렇게 취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막 시끄럽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업계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이러면 좀 민망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콜럼버스는 차이가 뭐냐면은 네. 근데 이때 이미 영국, 프랑스, 뭐 바스크, 뭐 바이킹가 다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야 내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어 하고 막 에스파냐에서 막 행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했다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스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영국 쪽에서는 그 서한 그 중심지가 브리스틀이라는 항구였는데 예. 이 항구에도 그 어업하는 뭐 조합 이런 게 있을 거죠. 상인들이. 예. 콜럼버스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뭐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예. 너도 우리가 거기 가는 거 알고 있었지?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드나들던 데가 거기가 아메리카. 너 알고 있었는데 마치 네가 발견한 것처럼 한 거지 그쵸. 아니냐 이렇게. 물론 콜럼버스가 표절이네 표절. 그 옛날부터 우리가 부르던 노래인데 네가 작곡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물론 콜럼버스는 물론 답장을 한지는 모르겠고 여기도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콜럼버스는 직업이 다르잖아요. 탐험가니까 네. 이 사람 소문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 소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그렇게 남은 거고. 콜럼버스가 남은 거고. 그쵸. 영업 기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마술사들도 꼭 보면은 마술 그거 비밀 밝혀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같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에릭손인데 에릭손. 에릭손이 발견한 건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그 북유럽 국가 사람들이 야 우리 선조가 먼저 발견했어 하는데 이제 그 콜럼버스의 후손들은 야 그러면 그때 뭐 말을 하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재밌네. 그래서 본격적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됐다.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 갔으면 옛날에 그 대구 말리던데 또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못 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간 곳이 콜럼버스 밑으로 가자. 밑으로 위쪽이 아니고. 약간 그 북미 남미 중에 이제 중간 쪽에 이제 서인도 제도라는 데 가서 예. 뭐 과연 그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거기를 인도로 생각했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후손들은 그 사람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캐나다 거기를 간 건 아닌 거죠. 물론 대륙이 있다 정도는 알았죠. 그냥 그 나라 원주민들 얘기도 듣고 정보가 있고 뭐 스페인도 가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어찌 됐든 1492년쯤 되면 이제 신대륙의 존재가 그냥 유럽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네.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제노바 사람이거든요. 그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국가의 청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동년배쯤 되고 제노바에 있는
영국에 가서 사는 제노바인이 있는데 존 캐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그 콜럼버스의 그 유명세를 보면서 배 아파했다고 해요. 내 물 먹었다. 부럽다. 그렇지. 나도 제노바 사람 뱃사람이고 나도 저 또래인데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 있다 보니까 브리스틀 쪽에 살다 보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은 저쪽 아메리카로 한번 탐험을 갔다 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단을 꾸려가지고 한 35일 정도 항해를 해가지고 그 뉴펀들랜드에 닿은 거예요. 예. 그래서 대구 말리던 곳? 예, 대구 말리던 야, 요건 몰랐지. 난 위쪽으로 간다. 그쵸. 나는 새로운 땅을 발견 위에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이 사람은 간 거예요. 그래서 존 캐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발견했다 이 땅을. 그래서 이거는 영국 땅임으로 선언하노라 하고 막 이렇게 막 행사도 하고 소문도 다 낸 거예요. 예. 뉴펀들랜드가 뉴파운드랜드거든요. 새롭게 발견된 땅. 그쵸. 그게 존 캐벗이라는 사람이 명명한 겁니다. 새롭게 발견됐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뉴펀들랜드 영국 땅임을 선언하노라를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캐나다와 미국 쪽은 다 영국 식민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네. 그러니까 캐나다가 영국의 영토가 공식적으로 된 거죠. 그때 네, 이게 1497년이고 선언을 하면서 예. 야, 그 바이킹도 진짜 억울하겠네. 자기들이 선언했으면 자기 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대구 말려야 돼서 출시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나중에 와서 그게 깃발 꽂고 막 약간 그런 거지. 자기 기술을 안 알리려고 특허도 안 그쵸, 내고 그쵸. 아무도 모르게 이러고 있었는데 네. 남들이 누가 특허를 내버린 셈이지.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바스크나 뭐 바이킹 이제 와서 그 사실 내 땅이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특허를 내던가 깃발을 꼽든가 그렇지. 할 테니까 그 영국 땅이 된 거 선언이 돼버린 상황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린 대구로 먹고 살고 그래서 태어난 놈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영토를 중심으로 역사가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걸 보면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산업 기밀이 중요한가 이 당시에도 그런 걸 하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야, 와. 이게 결국은 이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대구가 바이킹족 입장에서 보면 어. 우리가 몰래 조용히 해먹던 그렇지. 대구잡이가 이게 다 들통나고 콜럼버 쟤 때문에 완전 망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영업 비밀 다 망했다. 황당한데? 어.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대구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그러면 그 본격화되기 다음부터는 시작했다. 그 동네 가는 사람들은 다 대구를 발견해 물반 고기반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이 존 캐벗이 성격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지금으로 치면은 막 SNS하고 좀 관심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다 기록을 남기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그 뉴펀들랜드 앞바다 가니까 양동이에 돌 집어넣어서 내렸다 꺼내기만 하면은 대구가 올라오더라. 소문을 쫙 내고 다닌 겁니다. 영국에 와가지고. 대구를 파낸다 거기는. 예. 아, 바다에 양동이를 넣으면 대구가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예. 와. 그러니까 그래. 대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거죠. 너도 나도 대구를 잡으러 대구 러시가 이제 벌어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열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대구는 굉장히 돈이 잘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거기 대구가 있었어?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어업을 안 하던 사람들도 야, 우리 뭐하러 땅 파서 장사 이거 농사 짓냐. 야, 가서 대구 하야 그냥 푸기만 하면 되는데 그쵸. 바다에서 퍼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양동이에 넣으면 대구가 이렇게 그쵸. 올라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대구 어업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붐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륙 진출하면 은을 캐오려고 한다, 금을 캐오려고 한다. 골드러시처럼. 그렇죠. 네. 그것만 생각을 물론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만 네. 이때는 전 항상 궁금했던 게 옛날에 그 스페인의 남미 진출 얘기를 막 배우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네. 그래서 남미에서 막 뭐 천연두가 번지고 다 학살하고 막 이런 얘기 쭉 듣다가 어느 날 지도 위에를 보면은 위에가 다 점령이 돼 있거든요. 북미가. 네. 그러면 항상 궁금했던 게 여긴 도대체 왜 점령했을까? 아, 밑에는 뭐 여러 가지 뭐가 많은데. 그쵸. 뭐 이렇게 농산물도 금도 많고 있고. 금도 있고. 네. 근데 북미는 특히 캐나다는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좀 힘든 추운 땅인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대구 때문에 이 북미가 아주 러시가 대구 러시가 일어난 거죠. 정작 필요한 건 캐나다 땅이 아니라 그쵸. 캐나다 근처 바다. 네. 바다고. 다만 말려야 되니까 땅도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뭐 거기 기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선박 수리하는 데도 생기고 마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이 그 캐나다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거기가 뉴펀들랜드고 그 바로 밑에가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으로 보면 이제 그 뉴욕 주변에 그 보스턴 네. 그쪽이 뉴 잉글랜드 거기도 이제 좀 어장이랑 닿아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면서 수많은 유럽의 배들이 가서 조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엄청 늘어나게 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잖아요. 네. 당시 기록을 보면 한 16세기 이때쯤 되면은 유럽인들은 생선을 굉장히 그때도 많이 먹었는데 네. 먹는 생선의 60% 이상이 대구였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그냥 생선하면 60% 이상이 대구였다고요? 먹는 생선에? 네. 그냥 거의 주식이었던 거죠. 그러네. 생선으로 치면 그게 또 말려놓고 쟁여놓고 이럴 거잖아요. 이렇게 걔네 대구 또 대구야, 엄마? 대구국 무슨 계속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냥 대구로 먹은 거네. 거무침, 대구탕, 대구 스프, 대구빵. 뭐 추측해 보면은 배 위에서도 먹기 좋고 부셔서 먹고 군인들도 사실 이게 전투 식량처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갖고 말려서. 다니면서 그냥 끓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되다 보니까 주식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산업이 잘 되니까 예. 한 15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때 선박의 발주량이 거의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유럽 역사상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아 대구 러시 때문에 네, 대구잡이 물론 러시 때문에. 톤수는 작았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톤은 작았겠지만 네. 자꾸 그 배가 계속 부서진 이유가 그래도 아무리 그 바이킹이고 바스크족은 몇백 년 동안 가니까 이제 익숙하지만 네. 사실 너나 나나 그냥 뛰어들고 막 야, 무리해서 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이네. 그쵸. 그렇지. 대구 스타트업들이 막 생겨나는 네, 거예요. 네. 갑자기 사표 던지는 친구들 많겠네. 아이 더러워서 대구 잡으러 가면 되지. 걔 공헌이익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네. 공헌이익.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막 예. 빠지고 깨지고 그래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네. 당시에 유럽 조선이 엄청 호황이 올 정도로 엄청난 배 주문이 있을 정도다.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유럽 역사책에 남을 만한 이야기인데 대구 때문에 유럽이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금 때문에 그랬다는 이해가 들어본 적도 있고 이해가 가지만 예. 사실 대구 때문에 유럽이 이런 큰 소동이 있을 정도였다. 아. 16세기든 거의 대구 때문에 굉장히 환호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야. 네. 한몫 잡으려고. 대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때쯤 되면은 네. 북미에도 정말 사람이 꽤 많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은 미국, 캐나다 굉장히 선진국이고 예.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나라지만 예. 우리가 겨울 때쯤 되면은 뉴욕에 블리자드 왔다. 예. 그래서 막 뉴욕에 눈폭풍 와가지고 막 사람들 눈 같이 엄청 옵니다, 진짜. 그쵸. 네. 그러니까 의외로 뉴욕이 굉장히 고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위도가. 그러니까 사실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춥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당시에 자꾸 이주자들이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런 산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다. 대구 잡아서 팔면 되니까. 네, 진짜 서부의 골드러시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잡으러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몰려가고 그쵸.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맞습니다. 캐나다와 그 미국의 동부 쪽 네. 거기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다. 네. 사실 미국에서 대규모 탄광은 굉장히 늦게 발견됐거든요. 네. 당시에는 금이 매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북미 식민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벼락 부자 되는 분들도 많았겠네요. 대구. 그거를 해서 어디다 팝니까? 그럼 이제 그럼 다 유럽의 전국에 파는 거예요. 이제 상인들이 배를 만들어서 배를 사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그쵸. 꿈꾸면서 대구 잡으러 가요. 예. 대구를 왕창 잡아가지고 말려와. 예. 그래서 유럽에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막 플리머스 그 메이플라워호 네. 이주자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독실한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갔다. 네. 물론 그것도 사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야 가서 뭐 하고 살까? 그냥 농사는 못 짓겠고 어업해서 살자는 마음으로 간 분들이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박해도 받은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박해를 많이 받았네.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이미 연간 30만 마리, 그러니까 1640년쯤에 연간 30만 마리 이상 잡혀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도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살던 때는 아니니까 북미에 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팔았냐 어. 하면 이분들이 그 이제 보스턴 그쪽 매사추세츠
그쪽에 이제 이런 어업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 덕장을 만들잖아요. 네. 거기 싹 모아가지고 이거를 유럽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유럽에 팔아야지. 유럽이 큰 시장이었겠지. 유럽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그럼 유럽에다가 갖다 파는데 유럽은 이미 그 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하이 퀄리티만 취급한다. 근데 그 대구가 그 대구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역사도 오래되고 그 바이킹, 바스크 같은 족이 특히 유럽의 그 유통망까지 굉장히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팔긴 하는데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한 게 이 당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서인도 제도는 프랑스랑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네. 서인도 제도는 굉장히 덥거든요. 뭐 자메이카, 아이티 이런 쪽. 네. 거기는 굉장히 면적은 작지만 일사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탕수수 재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세계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대서양 삼각무역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에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왕창 끌고 와가지고 이분들을 쥐어짜 설탕을 만들어서 유럽에 설탕을 팔고 유럽에서 총이나 와인을 사서 아프리카에 팔고. 삼각이네. 예, 삼각을 하는 이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무역 루트거든요. 서인도 제도는 인도 서쪽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데 자기가 서쪽으로 가서 발견한 이제 인도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상한 지명인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인도였던 서인도 제도인데 그게 이름이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그냥 그 중남미에 있는 그 열도인데 네. 이름이 이제 서인도 제도로 굳어진 거죠. 거기에서 사탕수수를 농사를 짓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 가지고 오고 사탕수수 농사지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에서 물건 사오고 물건 사서 아프리카로 보내고 예. 대가로 노예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제일 큰 무역 루트니까 이 그 북미에 있는 상인들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 대구가 유럽에 가서 파는 거 그것도 돈이 돼. 근데 이렇게 맨날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B급 제품들이 못난이 대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B급 대구. 예. 네. 우리도 과일 팔 때 못난이 사과 같은 거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잼 만들죠. 잼 만들지. 예, 그잼 만들고 막 그러죠. 근데 막 많이 폐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서인도 제도는 노예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다 설탕만 만들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섬 안에. 그렇지, 그렇지. 농장주들 입장에서도 야 거기 그 사탕수수 하나를 더 재배해도 모자랄 판에 노예들 먹을 거 심을 데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량 수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보스턴 상인들이 봤을 때 저기다. 노예들 먹일 식량으로 팔자. 식량으로 그걸 대구로 팔자. 대구를 팔자. 특히 좀 하급 제품을 팔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은 유럽으로 가고. 근데 뭐 그 노예주들이 사실 노예들 좋은 거 먹는 거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급 제품들 그냥 좀 작고 뭐 새끼 잡은 거 쪼개진 거 약간 곰팡이 쓴 거 이런 거를 리퍼 제품. 네. 그걸 왕창 모아가지고 이제 서인도주에도 갖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림 띄워주시면은 예. 이게 대구 삼각무역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네. 미국 동부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나라 대구가 자꾸 생각나. 천원이 대구라는 이름의 책이 안 팔리지. 그래서 좀 아쉽긴 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뉴펀들랜드, 뉴잉글랜드 잡아서 미국 동부에서 만듭니다. 말린 대구, 염장대구라고 할게요. 그럼 고급 염장대구든 저가든 다 실어가지고 일단 유럽을 갑니다. 네. 유럽을 가서 고급을 다 거기서 팔고 네. 남은 찌끄러기는 남은 그거는 일단 실어놓고 이제 유럽에서 뭐 석탄이나 뭐 와인 이런 걸 왕창 실는 거예요. 유럽에서만 나오는 거. 대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배 선창엔 저가 와인 대구들이 여전히 있죠. 네. 그걸 싣고 서인도 제도로 갑니다. 노예 많은 사탕수수. 유럽으로 네. 먼저 들렸다가 네. A급 먼저 팔고 남은 거 들고 서인도제도로 가요. 맞습니다. 그냥 거기서 설탕 실어가지고 갖고 와서 럼주 만들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유럽 안 가고 바로 서인도제도 가가지고 그냥 저가 와인 야 여기 좀 B급 대구 좀 다 모아봐 배에 다 실어 해가지고 서인도제도로 가서 팔고. 그러니까 이게 딱 노예주랑 그 보스턴 상인들이랑 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동부는 돈을 많이 벌었겠네. 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벌었는데 예. 그래서 야, 미국이 대구로 먹고 살았다.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약간 난 아직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여서. 어느 정도냐면은 예. 당시의 용어 중에 대구 귀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귀족이요? 대구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우리도 치면 스타트업 부자들 같은 거예요. 닷컴 부자들 같은 거. 그렇죠. 닷컴 밀리어네어 같이 네. 대구 귀족이라는 말이 당시에 사용이 될 정도인 거예요. 대구 장사로 큰 돈 번.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뱃일을 해야 되고 또 어장 가지고서도 딱 추측컨대 막 싸움도 하고 예. 또 얼마나 많은 그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뭐 다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뭐. 사장님이 하는. 완전 국제 무역상이네. 그쵸. 일종의 대구 그쵸. 귀족은. 바다도 관리하면서 국제무역까지 하니까 예. 대구 귀족이라는 분들이 아예 이 보스턴 상권을 잡을 정도고 중요한 무역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대구 귀족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고기 귀족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예. 할 수 있는데 상징적인 게 보스턴의 당시에 의사당 건물에 나무로 된 대구 그 모형을 걸어놨어요. 보스턴 의회에. 예. 와. 마치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 들고선 이렇게 사진 찍는 사진 찍는 것처럼 아. 당시에 보스턴은 대구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이다 했다는 거죠. 야 진짜. 야.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갱스 오브 뉴욕 같은 네. 물론 그건 좀 더 후의 얘기지만 굉장히 뉴욕의 그 비린내 나는 이런 그 당시를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네. 도대체 뭐 먹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항상 해안가에서 뭘 하긴 하는데 무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팔 게 있어야 무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거기 유럽에서 올 리도 없고. 당시에 중요한 축을 이 대구 귀족들이 국제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대구. 아, 말린 대구로 먹고 살았다 그 당시에는. 야, 그러면 대구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처음에 도시가 생긴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대구로 먹고 그러네. 그렇죠. 미국은 그냥 대구네. 대구한테 감사해야 되네. 사실 대구로 시작했다고 그 캐나다와 이쪽 오. 미국은 대구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추웠잖아요. 사실 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추웠던 시절도 있었고 이 시기가 특히 또 추웠기 때문에 농사가 뭐 그렇게 잘 되기도 어렵고 사실 이게 그 미국을 남북으로 나눈 북부 얘기거든요. 예. 남부야 따뜻하니까 뭐 목화를 한다는 등 뭐 이렇게 농사도 짓지만 네. 북쪽 분들은 이런 걸로 주로 먹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 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그래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우리끼리 살 거야라고 하더라도 네. 뭔가 먹을 게 그렇지, 먹고 뭘 살 먹을 게 있어야 것도 되니까. 있고 수출할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근데 그게 있었네요. 대구. 야, 대구. 저는 지금은 사실 미국을 만들었네. 미국 북부를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잘 모르겠지만 뉴욕 가는 분들이 겨울엔 진짜 한국보다 더 춥다. 겨울에는 진짜 춥습니다. 또 미국 경험이 있으시죠? 뭐 한국도 만만치 않게 추워요. 춥기는. 한국도 춥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게 이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미국에 예. 뭐가 없던 시절이니까 점점 권력이 강해지는 거야 미국 사회에서. 대구 귀족들이 대구 귀족들 대구 당시 닷컴 버블 같은 닷컴 그쵸. 재벌 같은. 그렇죠. 근데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식민지인데 식민지에 점점 그 강력한 상업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카카오 김범수네 일종의. 그렇죠. 이제 본토에서 봤을 때는 신흥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럼 당연히 파워도 있고 그분들이 막 고용하는 어분이 이런 가공 센터 이런 게 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뉴욕,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이분들에서부터 미국 독립의 씨앗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좀 약간 침소봉대 아닙니까? 대구 장사가 진짜? 미국을 독립시켰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네. 만약에 뭐 제3세계 다른 나라 그냥 작가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미국에 대해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저수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미국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봐도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루트 중에 그 이렇게 삼각무역도 했지만 네. 바로 서인도 제도로 가는 대구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냥 이게 그냥 B급 대구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 B급을 팔았지만 하다 보니까 뭐 하긴 서인도 제도 파는 것도 많이 팔기만 하면 사업이 돼. 이런 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영국이 상업 국가였잖아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상업 국가니까 네. 그 항해 및 무역 조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뭐냐면 모든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이랑 직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영국 우리가 먹고 왜 식민지를 하냐? 우리 상업을 발달시키고 우리 경제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직거래하지 말고 너희끼리 거래하지 말고 우리랑 거래를 하라는 조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서인도 제도랑 거래한 게 이거 위반한 거죠, 사실. 아 미국이 영국이랑만 해야지. 네. 서인도 제도한테 직접 보내면 어떡하냐. 예. 우리랑 한테 보내고 우리가 안 먹는 B급 대구를 갖고 가는 건 좋은데.
그것도 영국에다 갖다 팔고 이렇게 다시 가는 건 모르겠지만 너네끼리 이렇게 거래하면 우리가 이득 볼 게 없지 않냐. 식민지 관리 다 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영국 입장에서. 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대구나 너네끼리 먹고 살아라 뭐 그냥 풀어주고 봐주고 했지만 점점 그들의 파워가 세지고 미국 식민지를 그들이 이제 오피니언 리더층이 돼가니까 네. 이게 근데, 점점 갈등이 되는 거죠. 관리받아. 그렇죠. 그럼 영국에서 슬슬 야 너네 왜 법을 위반하냐? 너네 우리를 왜 패싱하냐? 슬슬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 북미 쪽 사람들도 물론 대구 장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 언제 잉글랜드 갔다가 우리 여기서 중남미랑 무역하고 캐나다랑 무역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불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북미 쪽에서. 그래서 미국 혁명의 씨앗이 사실 미국 혁명을 주도한 게 누구냐. 독립선언서 쓰려고 모이고 이런 분들이 뭐 하던 분들이냐 하면은 그런 상업계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무역의 대구귀족들? 대구귀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한두 명이겠지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설득력 있는 사건 하나를 제시한 게 뭐냐면은 예.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아는 게 미국의 독립 연도는 몰라도 보스턴 차 사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홍차 바다에 버렸다 열받아서 그쵸. 에이 영국 놈들 네. 그래서 버렸다는 그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차에 엄청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차를 건드리니까 혁명이 결국 일어난 거다. 그럼 차가 그렇다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건 그 차 상자를 집어 던진 게 대구 귀족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난 보스턴 차 사건도 잘 몰라. 그러니까 보스턴 차 사건은 뭐 어떤 사건이었어? 보스턴 티파티잖아.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영국에서만 네. 들어온 홍차를 팔아야 된다. 네. 맞죠? 근데 거기다가 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영국 정부가. 근데 슬슬 얘네들 기어 오르니까 얘네들한테 그리고 돈도 그러니까 식민지 관리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너네도 좀 이렇게 돈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이때는 막 이렇게 무슨 뭐 소득세 이런 걸 걷어가는 게 주로 관세로 충당했습니다. 네. 길목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에 붙이고 슬슬 야 너네 왜 직거래 하냐면 세관원들이 시비 걸고 막 이렇게 슬슬 트러블이 많아졌는데 이 차에다가도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니까 영국에서 수입해온 차예요? 네. 수입해 온 차만 팔아야 된다고 영국이 아마 강조했을 거예요. 보스턴 티파티 때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수입하는데 그거 안 되고. 안 되고 니네들 차를 만들지 말고. 너희도 참 좋아하지. 네 하려면 영국에서 한 거만 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관세 다 부정세 해야 돼. 그래서 에라 하면서 집어 던졌다는 에이 거죠. 나쁜 놈들 하고 버린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차 상인이 집어던진 게 아니라 대구귀족의 후손들이 대구귀족 집안 사람들이 집어던진 게 그러니까 이걸 상징하는 게 이 사람들이 당시 그런 저항 운동에 굉장히 주역을 하고 있었다. 사회 불순불만 세력들이 다 대구와 관련돼 있었다. 주식회사 그쵸. 아메리칸 대구의 직원들이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상공회의소가 있으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있었으면은 뭐 대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우리의 이권을 영국이 괴롭힌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네. 다 사사건건 영국이 이건 팔면 안 그쵸. 되고 우리 거쳐야 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데 차까지 그러니까 짜증나서 차를 바다에 버려버렸다. 그렇죠. 사실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네. 사건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미. 그러니까 이런 미국 상인 계층들이 굉장히 이미 불만이 많았고 이분들이 미국 혁명의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대구 무역 자체도 빌미가 됐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게 대구 귀족이란 말도 난 난생 처음 들었어. 우리가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예. 뭐 어업 이런 게 큰 비중을 안 차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막 하는데 영국이 결국은 이제 졌으니까 예. 파리에서 이제 질 것 같을 때 이제 중간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했어요. 예. 우리 어떻게 정리할까? 근데 파리에서 협상을 했는데 당시의 쟁점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국경. 캐나다는 영국 땅이니까 캐나다랑 국경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잉글랜드에 대한 채무 문제. 영국에다가 어쨌든 본국에 너네가 진빚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막 탕감해달라, 뭐 안 갚는다, 갚아라, 막 하는데 세 번째 쟁점이 어업권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가장 큰 어장이 뉴잉글랜드에도 있었지만 예. 뉴펀들랜드 그 캐나다 쪽이라고 캐나다 했잖아요. 쪽. 예. 근데 거기는 어쨌든 영국 땅이니까 이 대구 귀족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수백 년을 거기서 조업을 했는데 이건 보장해줘야 우리가 여기다 사인을 할 거다. 예. 근데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당시 가장 큰 쟁점이 이 어업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를 막 했는데 서로 수역을 어디까지 이거 너희 수역, 우리 수역, 그쵸. 우리 해역 이렇게 나누느냐? 그 영국 해역이 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조업을 하게 해달라. 예. 수백 년을 했으니까 아마도 우리 이익권을 보장해달라. 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게 엄청 쟁점이 돼서 밀고 당기기가 됐다고 하고 예.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영국 그 미국 독립전쟁 마지막 전투를 요크타운 전투라고 하는데 이걸 영국이 지면서 그냥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거든요. 예. 이 전투가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야 그래 너네 뉴펀들랜드 들어와서 영업해 하고 비로소 도장을 찍으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마무리가 지어졌다. 그럼 그 전에는 그 캐나다 땅, 미국 땅 근처에서 대구 잡는 것도 야 이거 영국이 발견한 땅이야. 그래서 영국 사람만 해라고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영국 식민지에서 와서 하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데다가 당시에 뭐 지금처럼 경비선, 레이더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다 와서 조업은 했죠. 대충 서로 그냥 그쵸. 잡히는 사람이 먹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미국 배인데 우리 적국이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싸우니까. 그러면 이제 해경이 순찰 돌다가 납포할 수도 있고 시비 걸 명분이 있는 거죠. 훨씬 엄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빴다. 미국인들은 특히 여기 협상에 들어간 엘리트들은 거의가 대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몇 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미국이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그만큼 이 어업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죠. 아니 나 근데 왜 미국의 주식이 이 정도 들으면 대구여야 될 것 같은데 왜 미국의 주식은 햄버거가 됐을까? 이게 당시에 그때 영국이 예. 양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두 가지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이 사건이 이 양보가 파급 효과를 낳은 게 첫 예. 번째가 그럼 영국이 그래도 양보는 했잖아. 내가 졌으니까 그래 제국의 자존심이 있지만 그래 뭐 니네 물고기 좀 잡아라고 봐줬다 하고 넘어가지만 뒤끝이 있잖아요. 예. 그 대신 너네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 팔진 못해. 여전히 그건 안 된다. 잡는 건 그래 해라. 근데 장사하는 꼴까지 못 보지. 뒤끝이 있잖아요. 이게 나비 효과를 얻은 게 서인도 제도에 있는 그 노예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게 주식이 된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 기아가 발생해서 15,000명이 넘는 노예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보 아니야? 영국 정부는 바보 아니에요? 그냥 화풀이를 한 거네. 화풀이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당시 얼마나 이 플랜테이션 농업에 그 대구의 영향력이 컸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구 아니면 먹을 게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대구 문제가 예. 미국의 역사를 바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엄청 큰 양보를 한 거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예. 자존심이 왜냐면은 이건 내 바닥인 한데 너네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우리가 밀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영국도 양보를 할 때는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미국 쪽에서 협상단이 내준 게 뭐냐면 너네가 그 뉴올리언스 그 밑에 미시시피 강으로 영국 그 상선이 내려온 게 통행할 수 있게 우리가 허가해 줄게 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바다 가서 어업을 하던 것처럼 너네 영국 상선이 우리 남부에 있는 그 미시시피 강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게 해준 거예요. 예. 그럼 이 말은 북부는 어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익을 보장을 받았는데 네. 남부는 그 뉴올리언스가 중심지잖아요. 거기가 상업의 중심. 남부는 오히려 영국 애들이 와서 활개를 친다. 그쵸. 아. 그러면은 남부 입장에서는 야 니네 이거 뭐냐 북부 니네 줘라고 이런 걸 사인해서 왔냐고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지만 이때부터 미국과 남부와 북부가 산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의 씨앗이 있었다. 고 얘기를 합니다. 저 북부 놈의 새끼들 저 일 처리하는 거 봐라 뭐. 지들 일 아니라고 진짜 진짜 확 그냥 쌓인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그게 서인도제도 피해보고 남부 피해보고 하니까 당시 이 대구 귀족들이 미국 오피니언을 얼마나 주도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진짜. 근데 대구가 진짜 놀랍네. 계속 많이 잡혔나 보다.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도.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잡으니까 저렇게 물반 대구반이지만 네. 뭐 노예들 다 먹이고 미국인들 다 대구 먹고 살고 러시가 일어날 정도였으면 그럴 정도면 이제 대구도 좀 부족해져야 될 텐데. 이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킹 때부터 하면 이미 이 시점에도 700년 넘게 잡았는데도 네. 잡아도 줄지가 않는다. 대구는. 당시 그냥 기록이 대구는 줄지 않는다. 이게 어떤 문학가들이니까 좀 과장을 한다고 하면은 좀만 냅두면 왜냐하면 대구의 산란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보통 당시 한 이 정도 90cm, 1m 정도 되는 대구 한 마리가 알을 900만 개 정도를 낳았다고 해요. 900만 개요? 네.
뭐 성인 남자는 2억 마리씩 뭐 한다는데 뭐. 네. 당시 알을 막 그렇게 낳았는데 요즘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청어떼가 이렇게 산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산란을 하냐면 뿌리듯이 그냥 어떤 연안에 모여서 암컷들이 막 알을 쫙 뿌리면 수컷들이 와서 그 위에 정자를 쫙 뿌려가지고 이게 바다 그냥 하얘집니다. 그렇게. 네. 그냥. 근데 대구도 이런 방식으로 산란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많이 알을 뿌리고 대량 생산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뿌리고 공장식이네 거의 공장식. 이렇게 많은데 이건 고갈이 안 된다. 아무리 퍼도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사실 동해바다가 넓은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해바다 어장을 관리해야 된다 이러니까 사실 동해바다만 해도 조금 작은 바다니까 그냥 이렇게 어족자원 부족하다 몇 년 금어하고 좀 이렇게 뿌리 새로 투입하고 이러면은 좀 어족이 늘어난다고 해요. 예. 근데 북대서양은 진짜 말 그대로 대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오히려 회복이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어장이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때 뭘로 낚았냐면 손낚시로 낚았다고 하거든요. 하나씩 그냥 예. 지나가는 거 바로 잡고. 예, 그냥 낚고 예. 했기 때문에 고갈에 대한 우려는 거의 많이 없었다. 넘치지 않는 계속 넘쳐난다 대구는. 그쵸. 줄지 않고. 그쵸.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이거는 끈이 무한한 우리의 부의 원천이다. 이런 믿음이 진짜 있었던 대구가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여보 나는 당신을 대구처럼 사랑해. 그러면 계속 사랑한다는 뜻이야? 크기도 크고 돈도 벌어다 주고 바다에 가면 막 잡히고 그냥.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영향력이 컸고 당시에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노예들 먹여 살리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구잡이가 시작됐다. 예, 어마어마한 대구잡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왜 모르고 있었지? 처음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우리는? 다 대구가 완전히 다 왔다 갔다 했구만. 야 이때만 뭐 어마어마하네. 그냥 대구가 먹여 살렸네요. 그렇습니다. 야, 대구 없이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할 수가 없네. 근데 이렇게 흔하고 풍부하던 대구가 요즘엔 뭐 우리도 뭐 대구탕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만 많이도 안 먹고 다 수입해 먹잖아요 지금 대구. 그런가? 뭐 요즘도 이렇게 풍부하게 먹나? 왜 대구가 그런데 좀 부족해졌죠? 고갈되기 시작하는. 그쵸. 예, 우리가 근데 진짜 석유랑 비슷하다. 그렇다니까요. 석유 가지고 패권 전쟁을 해서 돈이 너무 돼서 네. 석유를 가지고 난리치다가 점점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석유랑 딱 똑같네.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로 다 먹고 사니까 우리도 1970년대 오일 쇼크 오고 이럴 때 석유 고갈론이 아주 핫했잖아요. 예. 당시에도 이게 대구 고갈론이 나오는 거예요. 대구 이거 이렇게 퍼대서 되냐. 근데 당시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축복인데 대구 멸종론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대구 멸종에 반대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이 당시가 보통 한 19세기부터 슬슬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풍미한 이론이 뭐냐면 진화론이 이제 엄청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지금도 네. 중요한 이론이지만 예. 진화론이 엄청 득세를 하면서 당시 과학자들이 주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연은 굉장히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믿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퍼대도 자연은 매우 강하고 무한한 품이 있어서 충분히 더 강한 개체들이 또 생기고 풍성하게 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에는 과학에 대한 자신감, 자연에 낙관론. 대한 무한한 자신감이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시에 영국의 토마스 헉슬리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예. 이분이 막 연설도 합니다. 막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자연은 무한한 뭐 잠재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당시에 영국의 중요한 어업협회 여러 가지 간부를 하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인 거죠. 어업계 리더였기 때문에 업계에서 더 잡아도 돼 걱정 마. 네. 돈 좀 받으시고 막 잡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우리 중요한 산업인데 석유 산업도 그렇잖아. 야 너네 막 퍼대서 그렇게 되겠냐. 조금씩 퍼라. 사람들 막 많이 쓰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대구가 워낙 많으니까 막 그 땅에 비료 같은 걸 막 그냥 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갈아가지고 대구 좀 갈아서. 대구 갈아서 뿌리고 막 대구 내장 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대구 산업이 마치 석유 우리가 흥청망청 쓰던 때처럼. 그러네 정말 비료도 만들고. 네. 근데 업계에서는 자꾸 대구는 무한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직관적으로 이거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씩 건져가지고 이걸 다 잡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멸종 안 된다. 네.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해도 그 많은 바다, 저 넓은 바다를 봐. 대구가 산란하는 거 봤냐? 그렇죠. 야 너가 바다 가서 보면 그런 얘기 못 할 걸. 막 어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낚시법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반전의 계기가 생긴 게 19세기부터인데 프랑스가 이제 1700년 그러니까 18세기에 나폴레옹 전쟁을 겪고 전쟁을 막 하니까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잖아요. 혁명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어업 같은 게 중요한 국가 산업이었는데 황폐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1815년에 이제 좀 안정되니까 프랑스 정부가 우리가 마치 그 군 현대화 사업 하듯이 어업 현대화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프랑스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이 당시에도 이 기술은 다 쓰던 거긴 한데 여러 가지 막 이제 배도 좋은 걸로 바꾸고 낚시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막 보조금 지급하고 하면서 굉장히 역량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 전에도 쓰긴 했는데 낚시법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 게 뭐냐면 주낙 낚시라고 있어요. 저는 낚시 여러 개 다는 거, 개 다는 거. 저는 뭐 배낚시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은 그래, 저게 주낙이에요, 맞아. 이게 조금 이제 낚시 익숙한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손낚시 하나씩 잡는 거 대신 이렇게 쭉 그 낚싯바늘 내려가지고 건져가지고 쫙 끌어올리면 수십 마리가 한 번에 잡히는 멀티 낚시. 이게 지금 제가 뭐 여러 다큐 본 기억으로 하면은 동해안에서 오징어 잡을 때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쫙 올리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 낚시법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야 우리도 많이 잡아야 돼, 우리 국가 산업을 우리 키워야 돼 하니까 마구마구 이거를 권장도 하고 하니까 프랑스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른 낚시하는 어업하는 사람들도 야 저 주낙 낚시로 하니까 막 몇 배 뛰어 생산량이 하니까 이제 하나둘씩 어업하는 사람들이 저 낚시법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해야 되니까 야 이 19세기 이때쯤 되면 막 증기기관 나오고 그러니까 모터도 막 달고 물론 당시에 도칠 다는 게 대부분이긴 했는데 막 이렇게 뭐도 달고 막 장비도 더 좋은 거 쓰고 이러면서 생산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무리 어업이 물론 쭉 얘기한 것처럼 대구가 큰 산업이긴 한데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막 국가 산업처럼 권장하는 게 이상하다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고민이 들어있었던 게 다른 보관이 있었던 게 그게 그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업을 현대화하면 해군력이 강화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해군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하거든요. 물론 공군도 돈이 많이 들지만 해군은 당시엔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선원들을 유지하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전쟁할 때는 야 우리 모일 거야 하니까 해전할 때 싹 모여가지고 한판 붙는 건데 그건 전쟁 때고 그럼 전시 아닐 때는 이 선원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시에는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조차도 평시에는 그냥 다 소집 폐쇄해가지고 백수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부여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해군이 되는 거군요. 그쵸. 전시에. 그냥 지금처럼 전업 해군으로 하면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당시에 영국 해군이 무슨 짓을 할 정도냐면 다 백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 갑자기 전쟁 나면 또 해군이 또 없는 거예요. 선원이 모이지도 않아. 그럼 뭐 그냥 펍에서 막 그냥 취한 사람 데려가고 납치하고 그냥 죄수 끌고 가고 또 얼마나 몸이 힘들고 하잖아요. 해군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 동원해서 해전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해군력에. 그러니까 이 당시 정부들의 생각은 어업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저 선원들 다 예비 해군이야. 예비군들이다. 예비군들. 근데 알아서 먹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어업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언젠가 영국이랑 한판 붙을 때 프랑스 해군으로 바로 징발할 수 있다. 특히 그 머리 잘 썼네. 머리 잘 썼네. 근데 프랑스만 이 생각을 할 리가 없죠. 영국도 어업에 엄청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하고 또 미국도 선단을 유지하는데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 대서양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막 주낙 낚시, 큰 배 도입하고 좋은 장비 투입하고 이러면서 어획량도 막 늘리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 군대다 저게. 그렇죠. 그냥 싹 다 증발해버리면 그냥 그 어선이 사실상 군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기술도 발전하고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어획량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획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그 전에 얘기했던 점점 더 상승 효과가 나서
많이 잡겠네요. 대구는 절대 멸종되지 않는다는 그게 좀 조건이 달라지는 거네. 그렇죠. 많이 잡기 시작할 테니까. 결정적으로 이 시기가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준항 낚시만 해도 생산량이 충분히 늘어나는데 전제는 야 대구는 무한해. 잡는 놈이 임자이기 때문에 온갖 기술이 다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투입이 되는 게 저인망 어선이라고. 싹쓸이 어선. 우리는 뭐예요, 보통 그게? 저인망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냥 싹 걷어내는 거죠. 그물로. 그림 띄워주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예. 야, 우리가 모를 걸 딱 알고 그림을 준비해 오셨고 어쩜 우리가 모르는 걸 다 잘 알지? 야 저거 봐라 저거. 야 저거는 당연할 게 없네. 우리도 계곡 가면은 통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쓱 하면은 통발에 잡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물 쫙 던져가지고 잡아당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때쯤 되면 이미 배도 엄청 크고 하기 때문에 그냥 큰 그물 하나 던져서 네. 싹 쓸어가지고 모터로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저거는 약간 배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이때 또 하나의 그 개발된 게 뭐냐면 증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증기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증기 기관으로 끌어올린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게 쭉 끌려면 배가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해도 돗단배로는 이게 파워도 안 나오고 어디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모터를 달아가지고 증기 모터가 이때쯤 되면 도입이 되니까 예. 증기 모터 증기선 딱 달아가지고 저인망어선 딱 던져가지고 싹 당기면 그 밑에 있는 고기들을 그냥 싹쓸이가 진짜 가능합니다. 물방 고기반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항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때쯤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들의 그 욕구와 그리고 대구는 무한할 거란 믿음과 기술이 만나면서 엄청난 생산량 증가가 일어나요. 진정한 자본주의구나. 그렇죠. 와. 그러니까 대구가 무한할 거란 전제가 슬슬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손낚시로 잡아서는 멸종이 안 되었는데 네. 그냥 이제 슬슬 나가 싹쓸이 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근데 재밌는 게 통계를 보면 이제 당시에도 이제 뭐 수산부가 있고 이럴 거잖아요. 예. 통계를 쭉 보면은 이때쯤 되니까 야 저렇게 그물로 싹 쓸어버리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통계는 자꾸 어획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료나 이제 업계에서는 야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게 대구다. 근데 뭐가 오히려. 주냐?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반대는 야 이렇게 점점 많이 고갈되지 않을까?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잡힌다는 뜻 아니야 임마. 그러네.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이제 강력한 모터 그리고 저인망 어선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1897년쯤 되면 냉동선이라는 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까? 말리지 않아도 되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냉동선은 좀 더 후에 나오지만 냉동 기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가 합체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용어인데 트롤선이라는 게 있어요. 트롤선. 그냥 그 외국말을 그냥 그대로 음을 쓰는 건데 선은 우리나라 말이죠. 거북선 할 때 선. 예. 이게 저인망 어선을 그냥 트롤선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 대구잡이 배가 돛도 크고 돛이 크니까 뭐 사람도 많고 선실도 크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터 하나 딱 다는 거예요. 돛을 치워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그냥 그물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람이 별로 필요 없겠구나. 그렇죠. 거기다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큰 냉동 창고를 그 위에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선원들 침대 다 끌어내고 냉동 창고로 만들어. 이거를 한 배 위에 다 올려버리니까 그냥 배 하나에서 쫙 당겨가지고 잡아서 냉동실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냉동실에 넣고 이런 식이 되니까 생산성이 엄청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술이 받쳐주던 때이기 때문에 뭐 기술 도입만 되면 몇 배씩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그 치킨 게임을 하는 게 가격을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많이 찍어내는 사람이 당장 수익을 거두니까 서로 그 치킨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야 우리 신기술 개발했어. 뭐 영국에서 더 강한 마력의 뭐가 나왔대. 더 큰 뭐가 나왔대. 뭐 그물도 점점 커질 거고 그런 기술이 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쟁적으로 대구를 잡기 시작한다. 대구가 진짜 본격적인 산업화가 된 거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로 비유를 하면 찍어내는 기술이 발전하는 건 엄청 기하급수적이면 그럼 가격이 그러면은 폭락하지 않겠냐. 대구가 채산성이 있으려면 그게 사줄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대면 당연히 그 J커브를 그리면 생산성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게 원칙인데
이 수요를 받쳐주는 수요가 나타난 거예요. 이 공급 받쳐주는 사람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납니까? 대구의 수요. 예,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산업혁명 시기라고 했잖아요. 산업화 시기. 예. 이때쯤 되면은 영국을 딱 떠올리시면은 올리버 트위스트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냥 농사짓던 목동 뭐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온다. 그렇죠. 도시로 다 몰려들죠. 그러면 도시에서는 공장 생활하고 예. 특히 또 산업화가 되면 생산성이 늘기 때문에 인구도 정말 폭증하던 시기니까 네. 도시에서 먹을 거 안 만드는 사람은 폭증하고 그냥 인구 자체도 폭증하고 하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먹고 사느냐. 대구다. 대구다. 그래서 영국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영국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시죠? Fish and chips. 피시 앤 칩스. 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아실 텐데. 대구예요? 저게 대구야, 맞아. 저게 대구야, 예. 대구. 하얀 생선. 맞습니다. 어. 이게 그 피시앤칩스가 이 산업형 물론 그 전에 고기를 튀기는 건 누구나 했는데 피시앤칩스라는 게 고유명사가 된 거가 이 시기에 영국 산업 도시였다는 겁니다. 워낙 피시앤칩스를 자주 먹으니까. 네, 이게 참 대구가 그 서인도 제도에 물론 노동자들의 그분을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네.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먹였던 식량이 된 것처럼 이 시기가 되면은 공장 노동자들을 공장 노동자들한테 먹이기 좋은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결론은 대구가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미국 캐나다도 만들고 산업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대구가 만들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딱 피시앤칩스 것도 사실 저는 그 호주 갔을 때 피시앤칩스를 딱 외국에 처음 먹어본 건데 네. 먹고 좀 실망했던 게 이거 생선가스잖아. 맞아요. 생선가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생선가스. 네. 그냥. 아니 사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네. 감자튀김이랑 생선튀김이면 좀 네. 아쉽잖아 이게. 그래도 강대국이고 큰 나라인데. 네. 근데 이게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딱 맞아떨어진 게 또 뭐냐면은 튀김이잖아요. 지금은 또 튀김은 맛있긴 한데 뭐 살찐다고 우리 안 먹고 이러지만 당시에는 엄청 고급 음식이었던 게 튀김이? 예, 예? 기름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때 기름이 귀한 시절이었구나. 기름이 귀한 시절이었는데 네. 산업혁명은 원래 목화 이렇게 실짜 가지고 면 만들면서 시작됐잖아요. 예. 목화 씨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씨를 빼면은 씨가 엄청 많은데 그걸로 기름을 짠다. 그걸로 기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압착식 기름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 목화씨는. 예. 근데 이때 화학이 발전하니까 그냥 화학용에 퍼부어가지고 목화 CU를 쫙쫙 뽑아낸 겁니다. 예. 그럼 이 저렴한 목화 씨가 처음으로 엄청 저렴한 기름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저렴한 목화 CU와 넘쳐나는 대구를 합쳐가지고 튀겼구나. 튀긴 거죠. 그게 피시앤칩스가 됐다. 그렇죠. 특히 넘쳐나는 감자까지 모여가지고 와. 이 노동자들의 주식이 됐다. 그래서 야 우리가 튀긴 음식을 다 먹어보다니 그쵸.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그 대서양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유명한 게 켄터키가 남부잖아요. 네. 거기도 노예가 굉장히 많았던 노예들이 지역이죠. 먹었다면서요. 치킨도 예. 처음에. 당시에도 기름이 이제 저렴하게 공급되기 시작하던 시기니까 닭 하나 그냥 던져주고 기름은 많으니까 야 이거 튀김이 먹어. 얼마나 이게 맛있고 고열량이다. 그럼 노예들한테 이거 먹어라 하고서는 공급을 한 거고 노예들도 스스로 막 개발도 하고 그걸 별미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노동자들의 주식이 튀김이 된 시죠. 닭 한 마리 잡아서 노예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 잡으면 집주인은 닭다리랑 가슴살 조금 이렇게 먹고 야 갖다 버려. 그러면 노예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먹다 남은 걸 먹기는 그러니 거기에 튀김옷 살짝 입혀가지고 튀겨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 미국의 남부는 아예 닭은 주인들은 잘 안 먹었대. 네. 닭은 완전 노예들이 먹는 음식. 그래가지고 프라이드를 해 먹으면 그래서 남부에서 보고 저게 저렇게 맛있는 거였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걸 또 피시앤칩스의 역사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다. 산업혁명의 어떤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구 자체도. 야, 그 피시앤칩스 먹으면서 막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겠네. 이 대구의 역사.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가면 이제 피시앤칩스 먹으면서 먹을 때 이게 역사가 뭔지 아니? 네. 그런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면 네. 주변에 친구들로부터 왕따 왕따 당하고 네. 왕따 당하기 시작하면 할 일 없으니까 언더스탠딩 뉴스 뭐 유튜브나 보게 되고 네. 저희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 발전하니까 네. 진짜 아까 멸종이 되나 이제? 그 논쟁에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대구의 주산지니까 네. 정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해요. 예.
1885년에 나온 보고서에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 농업부가 대구에 대해서는 보호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 없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잡아라. 한 거고 이런 물고기들이 고갈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장을 찍어준 거죠. 여전히 낙관론이 있는 거죠. 여전히 낙관론이 있었던 건데 이 당시는 되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 1900년대가 되면은 예. 아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가 합쳐진 트롤선이 예. 보편화가 돼요. 근데 여기도 쭉 이어지는 게 이 트롤선들이 계속 군함 예비 군선의 역할을 계속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해군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이든 어디든 해운과 상선을 유지하는 이유는 해군력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지금도 전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유럽 국가들은 계속 그 트롤선은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거대화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 대표적으로 쌍끌이어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큰 배가 양쪽에 있고 보통 참치 잡을 때 많이 하는데 큰 배가 몇십 미터짜리 그 건물을 쭉 내려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 밑에다가 추 달아가지고 쭉 달리면 네.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사이에 있는 물고기 다 잡는 와. 이게 쌍끌이어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게 나왔는데 예. 이거를 그 해군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전쟁이 나니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바다에 기뢰를 짚잖아요. 예. 바다의 지뢰죠. 예. 그럼 이 쌍끌이어선들이 다니면서 그 기뢰 제거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 쓸고 다니면서. 예.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도 하고 막 보급선도 하고. 기뢰도 잡고 물고기도 그렇지, 잡고 그렇지. 네. 겸사겸사. 물고기 잡나 기뢰 잡나. 그렇죠. 뭐 하여튼 거기 있는 애들은 그렇지. 다 가져오는 거구나 그냥. 기뢰는 돌아다니는 놈도 잡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뢰는 그냥 가져오지. 그렇죠. 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발전하면 처음에는 좀 바다 그 해저에서 살짝 띄워서 했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추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추진력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띄워서 이렇게 쭉. 마찰을 줄여야 되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모터도 점점 세지고 특히 2차 세계대전쯤 되면 모터도 워낙 강력하고 항공모함이 나오던 시절이니까 그냥 아예 바닥에 딱 떨군 다음에 그물 끝에 추를 달아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밭 깔듯이.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전부 다 끌어올린다는 그쵸. 뜻이네요. 그냥 그 안에 보통 있는 거. 물고기들이 뭐가 온다 하면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숨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바닥을 퉁퉁 치고 다니니까 얘네 놀라서 막 올라오잖아요. 다 잡는 거지. 그냥 거기 그냥 싹 쓸어버리는 식으로. 세상의 모든 생선. 그쵸. 언더스탠딩. 딱 걷어보면은 그냥 그 밑에 있던 친구들 다 나오고 어.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1900년대가 돼도 발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슬슬 1900년대는 실제로 어획량이 슬슬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건 이때는 진짜 그냥 논쟁이 아니라 영향이 있다. 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 개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막 거예요? 해에 따라서 막 줄고 아. 널뛰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늘기만 하다가. 그래, 그렇게 잡으니까 그치. 그렇지. 그쵸. 싹쓸이로 한다는데. 옛날 대구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 대구. 옛날 크기. 대구 1번 음. 사진 예전에 봐요. 옛날에 이만했대. 요즘 저런 대구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저런 대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저런 없어. 대구 진짜 지금 조그만 요즘 것만 잡히는 있지. 대구의 3배요, 3배. 와. 그럼 저런 대구가 멸종됐냐? 아니. 저런 대구로 자라기 전에 이미 먼저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저게 대구가 우리 성인 나이로 치면 21살짜리 대구라면 요즘 우리가 잡아먹는 건 6살짜리, 5살짜리 대구인 거지. 대구는 몇 살이나 삽니까? 대구가 한 의외로 25살에서 30살을 살아요. 내가 21살짜리 했잖아요. 내가. 근데 대구가 산란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구는 의외로 그렇게 오래 살아요? 예, 굉장히 오래 사는데 예. 다 크는데 15년이 걸립니다. 대구는 예. 그래. 아. 그러니까 15년 동안 안 잡히고 돌아다녀야 저렇게 되는데. 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워낙 남의 하도 거라고 잡아대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 특히 여기에 목숨 건 게 아이슬란드였어요. 예. 대구 산업에.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은 이때쯤 되면 대구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인구가 30몇만 명이고 워낙 작은 섬이고 아무것도 뭐가 없으니까 대구로 진짜 나라가 그냥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계속 예. 너무 이게 등락이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1차 세계대전 일어나니까 이제 그 트롤선 다 증발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 어획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전쟁을 안 하니까 아, 아이슬란드만 어업을 계속하고 네. 나머지는 전쟁하느라 바쁘니까. 그렇죠. 막 영국 트롤선 다 끌려가고 어선들 다 회수돼 증발당하니까 대서양에서 막 다시 그 생산량이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당시에 어업이 대구 개체수에 영향을 줬던 거죠. 예. 이게 진짜 심각했던 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온갖 해군 기술이 막 발전하잖아요. 막 잠수함 잡는 레이더 만들고 비행기 띄워서 막 하늘에서 교전하고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이 기술 다 개발하는 쓸모가 없으니까 예. 야 저거 가져다가 대구 어선에 달자 한 겁니다. 근데 아예 그냥 그 전에는 이 노련한 어부들이 있으면 막 저기 그 땅이 좀 붉은색이면 대구들이 많이 있던 곳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었다고 해요. 예. 뭐 이렇게 중요한 기술도 있고 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나 딱 그 음파 탐지기 뿌려가지고 저기 대구대 있대 하면 그냥 싹 가서 쓸어버리고 그냥 전투기 띄워가 정찰기 띄워가지고 대구대 보고 이러니까 이때쯤에는 아이슬란드 입장에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씨 마른다. 예.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1950년대 되면은 영국이 또 이때 엄청 조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영국이랑 외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구 때문에. 예, 야 적당히 해라. 우리도 먹고 살자. 근데 영국이 엄청 강대국이잖아요. 예. 이때도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어민들 먹고 살려면 그냥 잡는 게 임자지. 그쵸. 예나 지금이나 농민 어민들은 굉장히 조직력도 강하고 지역에서 힘이 세기 때문에 당시 영국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냥 조업을 계속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1950년대 이후 영국이 3번이나 전쟁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슬란드하고요? 네. 대구 전쟁? 인구 30, 예, 대구 전쟁입니다. 이름 자체가. 전쟁 이름이 대구 전쟁이에요? 네, 이게 뭐 1700년대 이런 게 아니라 1950년대, 70년대 일어난 전쟁이 일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슬란드랑 싸웠다고요? 네. 어른들이 네. 대구 때문에. 네. 이야. 그래서 3번이나 싸우는데 1차, 2차, 3차? 네. 와. 이게 1958년이 시작인데 네. 아이슬란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아이슬란드가 막 금융도 발전되고 서비스업 뭐 관광 유명한데 네. 진짜 이때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구 30만에 얼음 땅밖에 없는 나라니까. 대구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쵸. 잡이밖에 할 게 없는데. 그냥 어촌이었던 거예요. 인구 30만 그때는 30만도 훨씬 안 됐겠죠. 근데 영국이랑 싸웠다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의 구군을 건 건데 당시에는 지금은 EEG라고 해서 배타적 경제속 이런 게 다 익숙하잖아요. 예. 당시에는 이게 확립이 제대로 안 됐던 데다가 당시 그냥 관례상 국제법상 그냥 해안선에서부터 3해리 정도만 너네 땅이고 너네 그만큼 바다고. 너네 땅이다. 나머지는 이게 그쵸. 공해.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오는데 3해리가 정말 짧은 게 이게 그 한포 시대에 포를 쏘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3해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km 이 정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슬란드 그냥 앞바다 와서 다 퍼가는 거예요. 영국대가. 네. 아이슬란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12해리는 존중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12해리도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큰 대서양에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영국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구는 좀 옅은 물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 연안 주변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그 영국은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어민들 그 국제법을 따라라. 12해리 빼주면 대구 없어 임마. 12해리 안쪽에서 살더라. 네. 대구는. 안쪽이 대부분이다. 그 머리 잘 썼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아이슬란드가 해안 경비정을 풀어가지고 막 경계하고 이러니까 영국이 구축함을 보낸 거예요. 여기다가 1958년에 어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8년부터 시작돼서 이게 1년, 2년, 몇 년 동안 계속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게 아예 아이슬란드 목숨을 걸었으니까 영국 어선에다 막 총도 쏘고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진짜 전쟁이네. 진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함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야 영국 너네 정도 되는 나라가 겨우 그것 아이슬란드한테 전쟁할 거야. 이게 너무 이게 국제적으로도 좀 망신이잖아요. 네. 대구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무리한 요구도 아닌 게 그냥 12해리 그거 좀 봐줘라. 손바닥만한 땅인데 국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1958년에부터 영국도 굉장히 막 배급제하던 시절이고 이렇거든요. 영국도 힘들었는데. 영국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그냥 좋게 하자. 그냥 미국도 나서고 막 이렇게 유럽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구 우리가 줄게. 영국이 좀 양보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양보하는데 12해리 인정해줄게 했는데 다음에 우리 또 싸우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판결 받자. 이걸로 이제 3년 동안 협상 끌어가지고 12해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대구전쟁은 어찌됐든 아이슬란드 입장에선 이긴 12해리로 확보한 거네요. 확보한 거죠. 근데 1차 대구전쟁이라고 하는 거 봐서 2차, 2차가 3차. 있는데 분명히 2차, 3차 아까 3번 있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근데 말씀한 대로 총 한 발 쏘고 부딪히고 이 정도니까 뭐 그것도 위협 사격이었거든요. 2차는 언제 터지냐면 1972년에 그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이슬란드가
야 우리 해리를 50해리로 할래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 대구 때문에. 12해리로는 안 되겠다. 네. 1972년 이때 왜 그러냐면 예. 이때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전 세계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힘든 나라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나라 망하겠다. 무역 적자가 막 이 작은 나라에 몇 억 불이 나오고 예. 막 실업률 치솟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나라 망하기 전에 저거라도 해야 되겠어서 50회를 그냥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 이때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 그러니까 또 구축한 몰고가 싸우고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체면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러면 어획량 쿼터를 받을게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이슬란드가 모르겠다. 그런 거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영국이 야 그러면 우리 협정 맺었던 대로 저기 국제 사법재판소 가보자 예.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배째라로 한 거네. 우리의 이 영토 문제를 그런데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거 강압으로 체결된 거야. 이러면서 그냥 배를 째라. 진짜 아이슬란드 절박했구나. 그쵸. 절박했어.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도 그냥 무시하잖아요. 사실 작은 나라니까 어선들이 그냥 와서 그냥 쓸고 가니까 아이슬란드 경비장을 풀어서 그 그물을 엄청 크게 업을 하니까 그걸 다 다니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물 같은 것들. 네. 이때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서독에서도 몰려왔거든요. 어선들이. 네. 이때 그물 잘린 배만 해도 100척 가까이가 돼요. 와. 그러니까 아니, 사실 대구가 아이슬란드 앞바다에서만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자기네 나라 앞바다는 없어? 왜 거기까지 왜 아이슬란드 앞바다로 괴롭혀? 왜 아이슬란드를? 이게 그림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네. 아이슬란드가 작아 보여도 지구본으로 보면 네. 정말 대서양 그 북대서양 아까 말씀드린 대구 로드의 정말 한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슬란드가 저 하얀 거대한 저거예요? 아니면 밑에. 그거 밑에 저거 그린란드고 예, 그 밑에 빨간 화살표 있는 그 거기죠. 아 살짝 하얀 거. 거기지. 이거를 잘 보시면은 그린란드 밑에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정말 작은 섬이지만 북대서양 한가운데 딱 있고 야, 그렇지. 저기를 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먹느냐가 달라지네. 대구들이 저 동네 가서 싹 숨어버리. 안타깝겠구나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또 전쟁을 해 그러니까 예인선을 좀 4척 정도 보내서 이게 경비도 쓰고 하는데 그물 끊고 다니지 마. 예. 근데 아이슬란드가 그냥 여기다가 막 위협 사격을 하고 그냥 정말 강경하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진짜 역시 절박한 사람은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 영국도 하나니까 군함 보내고 이러는데 근데 여기서 아이슬란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나토도 탈퇴하고 영국이랑 국교 단절이야 하는 거예요. 대구 때문에? 대구가 시기던데. 이게 아까 지도 보면은 나토니까 그 보면은 소련이 저쪽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고. 근데 이 당시 북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지나다니는 잠수함도 굉장히 많고 그러네.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 핵미사일 같은 기지들도 있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판문점 같은 위치네. 맞습니다. 딱 이게 딱 진짜 위치가 북대서양 한가운데고 예. 이게 소련으로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거의 쿠바 같은 위치인 거예요. 미국의 쿠바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대구 때문에 저걸 저렇게 만들. 차라리 대구를 주고 없지. 말지. 네. 그런 고민이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몇 번 갈등을 하다가 미국이 나서서 야 적당히 해라. 대구 그걸 먹고 살 것도 아니면서 결국 또 어획량 쿼터 조금 영국이 받고 50해리를 인정해줘요. 예, 또 50해리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도 이긴 거죠 사실. 아이슬란드 승리. 아이슬란드가 승리가 됐고 3차전은? 3차전은 또 거의 1-2년 있다 바로 일어납니다. 네. 1973년에 유엔에서 우리 EEG라는 걸 도입하자. 자꾸 싸우지 말고 영해로 배타적으로 하자. 200캐리로 하자는 이게 정한 게 아니라 몇몇 좀 약한 나라들이 이거 도입하자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강대국은 이걸 좁히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힘이 세니까 자유 경쟁하는 게 좋지. 그렇죠. 어디든 들어가서 우리 거라 하고 싶은데 약한 나라들에서 이걸 넓히자고 하는데 당시 주장을 하는데 이 시절이 또 냉전 시기니까 이런 제3세계 약한 나라들이 주장을 하면 또 막 매몰차게 자르기도 어렵고 그렇지.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유엔에서는 표가 중요하던 시절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도 와 이거 기회다. 이때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200캐리 먼저 그냥 선언해 버린 거죠. 이건 진짜 못 참는다. 이때쯤 되면 정말 큽니다. 야금야금 잘. 파이팅. 그래서 이때는 영국이 많이 참았잖아요. 2차전도 참았으니까 바로 전쟁을 돌입해서 그냥 구축함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항상 영국보다는 아이슬란드의 감정이 입될까? 원래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사실 누구 편인 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왜 아이슬란드 이겨라. 아이슬란드는 대구밖에 없대잖아요. 영국은 딴 게 있는데. 영국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이 아이슬란드가 절박한 게 예. 경비정밖에 없거든요.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그래? 계획이 안 만들어 놓은 거지. 왜냐면은 영국은 부지런히 구축함도 만들고 우리로 치면 아이슬란드 잘 때 인구가 2-30만이면 네. 우리나라 서울 한 구보다도 작거든요. 한 구민들끼리 돈 모아서 구축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경비정 이런 거 있는데 네. 얼마나 그거는 영국은 산업이 크니까 네. 영국 어선이 와서 경비정을 받아버려가지고 아이슬란드 경비선이 예인돼가지고 수리하러 가고 정말 어선이랑 부딪혔는데 이게 무슨 경비선이야?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네. 굴욕이잖아요. 이게 중학교 일진한테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거지. 특공대 뭐 이런 네. 거야?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서도 야 우리 자존심 너무 상한다. 우리가 빚을 져서라도 군함을 가져오자 한 거예요. 네.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근데 일단 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미국을 가서 우리한테 군함을 팔라고 한 거예요. 네. 미국이 팔 리가 없잖아요. 영국이랑 싸우는데. 네. 그 당시에 헨리 키신저 그러니까 지금의 유명한 국무장관이 예. 바로 잘랐다고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이슬란드의 특기가 나오죠. 벼랑 끝 전술. 소련으로 갑니까? 네. 소련으로 갑니다. 와, 진짜 머리 잘. 아이슬란드가 머리가 좋아. 소련으로 가서 예. 일단 뭐 영국 국교 단절, 뭐 나토 탈 땐 기본이고 소련 배를 가져온다는 말은 소련이랑 준 동맹이나 동맹을 그렇죠. 맺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신경 엄청 쓰이는구나. 그렇죠. 아니면 대구를 두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포스던 때를 지나서 네. 야 쟤네 진짜 제정신 아니다. 이거 진짜 소련배 끌고 오고 하다못해 막 소련군 기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다시 미국이 나서서 그만하자고 한 것도 있고 이 시점 되면은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슬슬 그냥 200캐리 그걸 도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대세다. 예, 야 그냥 영국 야 너 나토 깰려 그러니 그냥 적당히 하자. 분위기상 해가지고 영국이 또 조그마한 쿼터를 받는 선에서 200캐리가 인정됩니까? 결국은 200캐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200캐리가 결국 대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네. 그러니까 못을 박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76년에 다시 영국은 이미 국교 단절 상태였는데 예. 네, 협상해가지고 국교 정상화가 되고 근데 이게 영국이 좀 치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국 입장에 절박했던 게 네. 실제로 이거 협상을 하고서 영국에서 어민이나 이런 관련 산업 종사자 10,000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타격을 받는구나. 타격을 영국도. 실제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큰 공장들 폐업 잘 못 시키는 게 네. 정부가 못 시키는 게 몇천 명 일자리라고 해도 막 그 지역 민심이 들끓고 이러니까 큰 일이잖아요. 사실 10,000명이면 어촌 마을 몇 개가 망하는 규모니까 그러네요. 영국도 예민한 건 사실이었던 거예요. 불쌍하다고 노를 보여주면 표범 호랑이는 굶어 죽어요. 호랑이가 잘못인가? 아이슬란드는 영국을 상대로 3번의 승리를 거둔 진짜 대단하다. 나라가 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대구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금융업도 발달하고 거기에 있는 화산이 유명하니까 네. 지열 발전을 통해서 알루미늄 가공업도 유명하고 산업이 많이 발전됐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그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대구 산업으로 온 걸로 후손들이 먹고 산다. 거기도 피시앤칩스 먹습니까? 많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막 난리통이 나고 네. 이제 나니까 국제사회에 이제 슬슬 이때쯤 되면 환경운동이 슬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해져요. 예. 그러니까 1970년대쯤 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캐나다도 이때 기회다 한 거예요. 야, 우리 바다도 우리가 지키자. 200캐리 우리도 선언했어요. 캐나다도.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슬슬 쿼터 주고 외국 어선 막고 하다가 정말 그 어획량이 줄어드니까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빨간색이 조지스 뱅크가 이제 캐나다 주변 바다예요. 이게 대구 어획량인데 1890년대부터 쭉 떨어지고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와. 늘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싹 쓸어 담은 거죠. 근데 그게 1980년대 90년대쯤 되기 시작하면 급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부족해졌나 보다. 그쵸. 기술은 발달했을 텐데. 예. 이 메인만은 미국 주변 바다인데 여기도 굉장히 90년대부터 누가 봐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대구 없네. 대구가 이제 확실히 줄어든다.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야, 그래서 잡아대니까 그냥. 1992년에 네. 캐나다 정부가 이 주변 바다에서 대구 주업을 금지한다.
그런 조치까지 나와요? 이걸 대구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대구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코드입니다. COD. COD. 네. 코드 모라토리엄이요? 예. 이 미국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드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걸 선언을 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 4년 전까지만 해도 막 무마했어요. 예. 그래도 우리 1988년까지만 해도. 네. 근데 이거 진짜 멸종되게 왜냐면은 캐나다는 종사자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92년을 참다 이거 진짜 완전 씨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선언을 하고 2년 후에는 무기한 조업 중단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세기부터 시작된 캐나다 대구 어업의 역사가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500년 만에. 세상에나. 500년 동안 대체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서양대구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 정부에선 생물학적으로는 멸종되지 않았지만 상업적으로는 멸종이 됐고 사실상 회복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네. 아니 우리도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하여튼 이게 멸종돼서 사실상 멸종돼서 바다에서 잡는 건 불가능하고 인공 수정으로 해서 양식해서만 거의 하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양식으로 갖고 대서양 대구가 거의 이제 자연산 잡기는 어려워진 거고 제가 92년생이라서 딱 30년 정도 가늠이 되는데 이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많이 회복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캐나다 쪽은 거의 어업이 어렵고, 근데 가끔 통계 중에 대구 어획량이 2000년대대로 쭉 올라온 통계가 있어요. 이걸 보고 대구가 회복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들 많이 해석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태평양 대구를 새로 잡는 거예요. 또 북태평양 쪽은 또 있으니까 베링해. 대서양은 사실상 멸종이고. 네. 태평양 쪽에 있는 작은 애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또 쓸고 있으니까 어획량은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도 씨가 마르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오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구를 모르지 하는 게 사실은 이미 대구가 90년대에 상업적으로는 멸종됐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진짜 슬픈 대구의 역사다. 야, 왜 이렇게 슬프냐 생각보다. 근데 이게 대구만의 얘기가 아닌 게 이게 상업적 어업이 사실 대구만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이미 20세기쯤 되면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맛있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참치. 근데 참치랑 상어 같은 경우는 거의 개체수가 90% 이상이 줄었다고도 하고. 삭스핀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고래는 또 폭염 금지 때 많이 늘었지만 고래도 멸종 위기가 있었고. 정말 지금 전 세계 바다는 사실 캐나다 정도 되니까 관리가 된 거죠. 유럽 앞바다 그러니까. 태평양이나 뭐 인도양 이런 데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남획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90년 된 대구의 멸종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업적 어업 자체가 진짜 파괴적이구나. 바다가 무한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다들 좀. 이 책이 나왔을 때가 90년대라고 하셨잖아요. 97년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구 멸종이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 나온 책이네. 예. 딱 한창 절정이고 대구 역사가 딱 닫힌 이후에 정리한 역사 같은 거죠. 대구. 진짜 대구의 대소사실을 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와. 네.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대구에 대해서. 대구탕만 먹었지. 대구 때문에 싸우고 대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기가 다들 민망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고민인데. 야, 대구가 알고 보니까 뭐 대륙도 발견하고 나라도 만들고 산업혁명도 만들고 지금 전쟁까지 만들고.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꿉니다. 무좀 때문에 자꾸 가려워서 귀찮아서 어디 안 나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외교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다 그런 일 벌어지는 거지 뭐. 야, 대구라는 책. 야, 장장 3부에 걸쳐서 배워. 거의 뭐 제가 읽은 거나 다름없네. 저희는 책 읽지 마시라고 만드는 방송입니다. 이 정도면 안 읽으셔도 될 거고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그냥 저인망으로 훑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심지어 좀 더 가르쳐드리기도 한 것 같아요. 책에 안 나온 내용. 책에 안 나온 내용까지 이렇게 양념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이 책은 읽지 말자. 책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책 제목이 대구가 뭐야? 대구. 네. 잘 배우고 잘 들었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언더스탠딩의 야심찬 캠페인.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북 언더스탠딩.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대구라는 책 함께 읽어
봤습니다. 야, 듣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출연료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예. 이 책을 쓰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여튼 저희는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최근에 이 제목이 뭐죠? 우유의 역사. 우유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네. 저는 그 책은 읽어봤어요. 우유의 역사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몰랐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